힘께서 벌하시리라. 멜빌 데이비슨 포스트 미스터리. 버지니아 너머 거대한 산맥 속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모험가들인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서 벌어진 강대국 사이에 여러 번의 전쟁들이 끝난 후 낯선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어왔다. 그곳에서 생겨나고 활발하게 발생한 많은 모험들의 화로가 거대한 산맥을 헤매던 수많은 외국 병사들 위에 퍼부어지기도 했다. 그 병사들은 브라독과 라살레와 함께 산맥을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멕시코 제국이 산산조각 난 이후에는 멕시코 북쪽 국경으로 빠져나온 병사들이 광대한 산맥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내 생각으로 둠도르프가 바다를 건넜을 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불운한 모험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벽에 세워진 채 총살당하는 시기였다. 하지만 그의 피 속에는 남부의 기백이 흐르지는 않았다. 그는 아주 외딴 유럽의 야만스러운 민족 중 하나 출신이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가 그의 외모에서 넘쳐났다. 그는 육중하고 커다란 몸을 가진 남자였고 검은색의 뾰족한 수염 모양과 두꺼운 손, 사각형의 뭉툭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니엘 데이비슨에게 영국 국왕이 하사한 땅과 워싱턴에서 측량국 사람들이 지정한 땅 사이의 좁은 땅 하나를 차지했다. 숲이 전혀 없는 삼각형 좁은 공터로 측량조차 불필요한 무가치한 땅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남겨진 그 땅 옆에는 강바닥에서 곧바로 튀어나온 날카로운 절벽 하나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땅 북쪽 뒤로는 뾰족한 산봉우리가 튀어오른 것이 보였다. 둠도르프는 절벽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말을 잡아타고 이 깊은 산속으로 출발할 때 한 무더기에 금덩이를 챙긴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늙은 로버트 스튜어트의 노예들을 고용해서 절벽 위에 석조주택을 지었고 체사피크만에 정박하고 있는 호위함으로부터 모든 보급품을 가져왔다. 그리고 주먹만한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집 뒤편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듯 보였다. 둠도르프는 나무로 된 술 증류소를 하나 지었고 복숭아 나무에서 딴 바로 첫 수확물을 지옥의 물로 바꿨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팔은 짧으면서도 연약했다. 하지만 산맥 서쪽에서 땅을 지켜온 사람들은 조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싸웠고 나중에는 조지 왕으로부터 그 땅을 지켜왔다. 그곳의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모험가들이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그 노력이 실패하자 자신들의 땅에서 떨쳐 일어나서 자신들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몰아냈다. 마치 신의 채찍이 그들을 돕는 듯 보였다. 마침내 에브너 삼촌과 랜돌프 치안 판사가 둠도르프와談판을 짓기 위해서 산맥의 거친 숲을 뚫고 말을 달리는 날이 왔다. 그의 술은 에덴 동산의 향기와 악마의 충동지를 모두 가졌다. 그리고 그 술로 인한 파급 효과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날이 온 것이었다. 술에 취한 노예들이 늙은 덩컨의 가축들을 쏴 죽였고 그의 목초를 모두 불태웠다. 이제 그의 땅에 남은 것은 허벌판뿐이었다. 그들은 단둘이서 말을 달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수많은 부족한 사람들보다 큰 능력과 용기가 있었다. 랜돌프는 허영심이 강하고 탐욕스러웠으며 떠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신사다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공포라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낯선 것이었다. 그리고 에브너 삼촌은 그 지역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었다. 이른 여름이었기 때문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었다. 그들은 산맥이 끊기는 지점을 통과해서 강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거대한 밤나무의 그림자가 그들 위로 드리워져 있었다. 그 길은 산짐승들이 다니는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렬로 서서 말을 달렸다. 강이 끝나는 지점부터 목적지인 절벽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것처럼 드러났다. 복숭아 나무가 촘촘히 심은 곳을 가로질러 간 두 사람이 산 옆쪽에 서 있는 석조 주택 앞에 도착했다. 랜돌프와 에브너가 말에서 내려서 안장과 고삐를 풀어준 다음 목초지 쪽으로 풀어줬다. 왜냐하면 그들이 둠도르프와 나눠야 하는 이야기가 1시간 이내에 끝날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가파른 산길을 따라서 산맥 쪽 옆으로 다가갔다. 집의 현관문 앞에는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서 있었다. 붉은색 바탕에 흰 털이 듬성듬성 보이는 말이었다. 그는 덩치가 큰 늙은 남자였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고 있었고 그의 손은 안장 앞쪽을 잡고 있었다. 그의 뺨은 검은 수염에 둘러싸여 있었고 얼굴은 회상에 잠긴 듯 보였다.
풍성한 흰색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바람에 휘날렸다. 그의 아래쪽 커다란 붉은 말의 다리가 단단하게 땅을 밟고 있었다. 마치 그 말의 다리는 돌로 만들어진 듯 보였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집으로 통하는 문은 닫혀 있었고 햇살 아래 벌레들이 윙윙거렸다. 움직이지 않는 형체 위로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웠고 한 무리의 노란 나비들이 군대처럼 이리저리 움직였다. 에브너와 랜돌프가 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이 안타까운 남자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근처 산맥을 돌아다니는 순회 목사로 성경 중 이사야의 독설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치 무력을 숭상하고 복수를 좋아하는 지주들의 대변자인 듯 굴었다. 그에게 버지니아 주정부는 성경 속 열왕기에 나오는 끔찍한 신성 왕국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마른 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의 몸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아주 긴 여행을 한 듯 보였다. 브론슨, 에브너가 말했다. 둠도르프는 어디 있나요? 그 늙은 목사가 머리를 들고 안장을 꽉 잡은 채 에브너를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그가 말했다. 그는 분명히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고 있을 겁니다. 에브너가 그를 지나쳐서 현관문으로 앞으로 가서 닫힌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겁에 질린 듯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밖을 내다보다가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우울한 얼굴에 아름다운 머리카락, 약간 널찍한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상당히 고귀한 피가 흐르는 듯 보였다. 에브너가 방금 전에 질문을 반복했다. 둠도르프는 어디에 있나요? 아, 선생님. 그녀가 이상한 억양이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침실에 가서 누워 있으세요. 보통 때 습관이시거든요. 저는 익은 과일이 있으면 가져오려고 과수원에 가 있었어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낮아서 속삭임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둠도르프 씨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깨우러 갈 수 없어요. 그들이 그녀를 따라서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서 둠도르프의 침실 앞으로 갔다. 언제나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낮잠을 잘 때면 언제나 그렇게 하시죠. 그녀가 아주 약한 소리를 내며 손가락 끝으로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랜돌프가 문손잡이를 좌우로 흔들었다. 나와 봐요, 둠도르프. 그가 우렁차고 크게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커다란 기둥과 기둥 사이로 방금 전 내뱉어진 말들이 메아리 쳤지만 다른 사람의 소리는 없었다. 그러다 랜돌프가 어깨를 문 위에 대고 힘을 줬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긴 남양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둠도르프는 방의 한쪽 구석에 놓인 긴 의자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에 진홍색의 커다란 반점이 묻어 있었고 바닥에도 진홍색의 액체가 고여 있었다.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소리 질렀다. 마침내 내가 그를 죽였어요. 그녀가 겁에 질린 토끼처럼 밖으로 뛰어나갔다. 두 사람이 방문을 닫고 긴 의자 쪽으로 갔다. 둠도르프는 총알에 맞아 죽은 것이었다. 그의 외투에는 커다랗게 찢긴 구멍이 나 있었다. 그들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무기를 찾아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무기를 찾았다. 벽에 기대어져 있는 덤불을 다듬는 갈퀴들 사이에 그 물체가 놓여 있었다. 그 화승총은 방금 전 발사된 것이 분명했다. 노릿의 바로 아래에 방금 전 폭발한 듯 보이는 종이 탄통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 안에 다른 것은 거의 없었다. 거칠게 짜여진 양탄자가 바닥에 깔려 있었고 창문 앞에는 나무로 만든 덧문이 뒤로 꺾여 열려 있었다. 커다란 참나무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둥근 물병이 있었다. 증류소에서 만들어낸 독한 술이 물병 뚜껑까지 가득 차 있었다. 그 액체는 샘물처럼 맑고 투명했다. 하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났기 때문에 둠도르프의 증류소가 아니라 시내 증류소에서 직접 뽑아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햇살이 물병을 환하게 비쳤다. 그리고 그 긴 의자 위 남자에게서 생명을 빼앗은 무기가 걸린 벽까지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에브너. 랜돌프가 말했다. 이건 살인사건이에요.
저기 밖에 있는 여자가 벽 위에 걸린 총을 가져다가 잠들어 있는 둠도르프를 쏴 죽인 거예요. 에브너는 탁자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뺨을 만졌다. 랜돌프. 그가 말했다. 브론스는 여기에 왜 왔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분노 때문이잖아요. 그도 마찬가지겠죠. 랜돌프가 말했다. 저 늙은 순의 목사는 둠도르프를 없애기 위한 십자군이 필요하다고 설교하고 다녔어요. 산맥 속 여러 동네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다녔다고 들었어요. 여전히 뺨에 손을 올린 채 에브너가 대답했다. 당신 생각에는 저기 여자가 둠도르프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우리 밖으로 나가서 브론슨에게 물어보죠. 누가 둠도르프를 죽였다고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그들이 방문을 닫고 정원으로 나갔다. 죽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있었다. 늙은 순의 목사는 말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도끼를 들고 있었다. 그는 외투를 벗고 셔츠에 소매를 팔뚝 위로 올리고 있었다. 그는 술로 가득 찬 통들을 부수기 위해서 증류소로 가는 중이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 그가 멈췄다. 에브너가 그를 향해서 외쳤다. 브론슨. 그가 말했다. 누가 둠도르프를 죽였죠? 내가 죽였어요. 늙은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 증류소를 향해서 움직였다. 랜돌프가 한숨을 내쉬면서 작게 욕을 내뱉었다. 이런 세상에나. 그가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죽였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살인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에브너가 말했다. 적어도 2명이 자백을 했죠. 랜돌프가 흥분해서 외쳤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도 있을까요? 당신이 그를 죽였나요, 에브너? 그리고 나도 죽였고요? 아, 이럴 수는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진실일지도 모르죠. 에브너가 말했다. 나하고 가볼 데가 있어요, 랜돌프.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 침실로 갔다.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에브너가 방문을 닫았다. 여기 이 빗장을 봐요. 그가 말했다. 안쪽에 달린 빗장이고 자물쇠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둠도르프를 죽인 사람은 어떻게 이 방 안으로 들어온 걸까요? 빗장이 잠겨 있었는데? 창문을 타고 들어왔겠죠. 랜돌프가 대답했다. 그 침실에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창문이 2개 있었다. 햇살이 그 창문들 사이로 환하게 비쳤다. 에브너가 랜돌프를 데리고 창가로 갔다. 여기를 좀 봐요. 그가 말했다. 이 집의 벽은 가파른 절벽에 곧바로 이어져 있어요. 강에서도 30m 이상이 떨어져 있고 암벽의 표면은 유리처럼 미끄러워요. 저기 창틀을 좀 봐요. 창문 근처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창틀 주변에는 거미줄이 무성하군요. 다시 말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열린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 살인자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죠. 랜돌프가 말했다. 둠도르프를 죽인 사람은 그가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잠들자 바로 그를 죽이고 밖으로 나간 거죠. 굉장히 훌륭한 설명이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에브너가 대답했다. 방 밖으로 나간 살인자가 어떻게 안쪽에 있는 빗장을 잠근 것일까요? 랜돌프가 무기력한 표정을 지으면서 팔을 좌우로 벌렸다. 누가 알겠어요? 그가 외쳤다. 어쩌면 둠도르프가 자살을 했을지도 모르죠. 에브너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자신의 심장에 대고 몇 방을 총알을 발사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총을 저기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갈퀴들 사이에 얌전히 갖다 놨다는 이야기군요. 뭐, 그렇다면 랜돌프가 외쳤다.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는 단 하나의 출구가 있겠군요. 아까 브론슨과 여자가 자신들이 둠도르프를 죽였다고 말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죽인 것이 맞다면 어떻게 죽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법률에 의한 법정에서는 에브너가 대답했다. 모든 과정이 건전한 상식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가정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신의 법정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모든 것들이 약간은 이상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나죠. 그러니 밖으로 나가서 질문을 던지기 전에 둠도르프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죠. 그가 긴 의자 쪽으로 다가가서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커다란 시계를 꺼냈다. 그것은 총알에 관통되어 부서진 상태였고 바늘이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뺨을 만지면서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1시 즈음이었군요. 그가 말했다. 그 시간에 브론스는 산맥 사이로 말을 달리며 여기로 오는 중이었겠죠. 그리고 여자는 과수원에서 복숭아 나무를 살피고 있었겠죠. 랜돌프가 그가 어깨를 움찔거렸다. 왜 이런 이상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에브너? 그가 말했다. 우리는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직접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나아요. 둠도르프는 브론슨 아니면 그 여자의 손에 죽은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좋겠군요. 에브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죠. 무슨 법이요? 랜돌프가 물었다. 버지니아 주 법령 말인가요? 그 법은요. 에브너가 대답했다. 그보다는 훨씬 높은 곳의 권위에 의한 법이에요. 그 법의 내용은 이래요. 칼로 남을 죽인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할지어다. 그가 앞으로 나서더니 랜돌프의 팔을 꽉 잡았다. 당할지어다 라고요. 랜돌프. 그 당할지어다 라는 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나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법이라고요. 행운이나 우연에 의한 우여곡절이 있을 여지가 전혀 없는 법이죠. 그 말을 우회할 길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뿌린 것을 거둘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되죠. 또한 남에게 준 것을 받을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손에 든 무기가 결국 우리는 죽일 거예요. 지금 당신은 그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랜돌프의 팔을 잡고 몸을 돌렸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탁자와 무기, 죽은 사람이 보였다. 칼로 남을 죽인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할지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말을 잠시 멈췄다. 법률에 의한 법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죠. 우리의 믿음이 그 방법을 시도하는 길에 지혜를 더해줄 거예요. 그들은 증류소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순회 목사를 만났다. 그는 둠도르프의 술통을 부수고 도끼로 참나무통 뚜껑을 깨뜨리고 있었다. 브론슨, 랜돌프가 말했다. 둠도르프를 어떻게 죽였나요? 늙은 순회 목사가 동작을 멈추고 자신의 도끼에 몸을 기댔다.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늙고 덩치 큰 남자가 대답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과 10명의 부하들을 죽인 것처럼 죽였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둠도르프를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게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로 죽여달라는 것이었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고추 세우고 팔을 뻗었다. 그의 손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바알 신의 열매를 가지고 혐오스러운 물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죽이도록 만들었죠. 과부들과 고아들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그를 벌해 달라고 외쳤어요.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으리라 라고 성경에 씌어 있어요. 온 땅이 그를 혐오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로 그를 파괴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왕자들을 벌하셨을 때 사용한 불길 같은 것을 통해서요. 랜돌프가 불가능한 것을 부인하겠다는 듯한 몸짓을 했다. 하지만 에브너의 얼굴 위로 심오하면서도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이라고. 그가 천천히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그가 질문을 던졌다. 방금 전에 말이죠. 그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로 왔을 때 나는 당신에게 둠도르프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사사기 3장의 구절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브론슨? 그는 분명히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건 말이에요. 집에 있던 여자가 말하기를 그가 낮잠을 자러 올라갔던 방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늙은 목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방문은 잠겨 있었고요. 그래서 나는 그가 외딴 방에서 홀로 죽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치 모압 족속의 왕, 에글론처럼 말이에요. 그가 크게 소리치면서 남쪽을 향해서 팔을 뻗었다. 나는 저기 그레이트 밸리를 통해서 여기로 왔어요. 그가 말했다. 바로 이 바알의 과수원을 찍어내리고 이 혐오스러운 액체들을 부어버리려고요. 하지만 나는 몰랐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산속을 헤치고 나와서 둥도르프의 문 앞에 도달하기도 전에 직접 분노로서 그를 심판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그 여자가 이야기했을 때야 나는 주님께서 손을 쓰신 것을 알 수 있었죠. 부서진 술통 사이에 자신의 도끼를 버려둔 채 그가 붉은색의 말로 다가갔다. 랜돌프가 끼어들었다. 이봐요, 에브너. 그가 말했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브론스는 둥도르프를 죽이지 않았어요. 에브너가 깊고 침착한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했다. 랜돌프, 둥도르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냈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은 아니었죠. 뭐가 되었든. 랜돌프가 말했다. 랜돌프. 에브너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확실한가요? 정말로 확신할 수 있나요? 에브너. 랜돌프가 소리쳤다.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나 보군요. 하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정직하고 말하고 있어요. 버지니아 주의 법령에 반하는 범죄가 여기에서 저질러졌어요. 그리고 나는 사법을 담당한 관리로서 그 살인자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가 집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에브너가 그의 뒤를 따랐다. 에브너의 손은 뒷짐을 지고 있었고 그의 육중한 어깨가 앞으로 느슨하게 내려져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우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 미친 늙은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랜돌프가 말을 이었다. 그가 술통을 다 비우고 여기에서 떠나가도록 놔두죠. 나는 그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행할 생각이 없어요. 어쩌면 기도라는 것이 살인을 저지르기에는 편리하고 좋은 수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그것은 치명적인 살상 무기는 아니에요. 브론슨이 여기로 와서 성경 말씀에 나온 구절들을 인용하며 떠들기도 전에 둠도르프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 여자가 둠도르프를 죽인 거예요. 나는 그녀를 신문해야겠어요. 좋을 대로 해요. 에브너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법률의 법정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군요. 그럼 당신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랜돌프가 말했다. 아마도요. 에브너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도해볼 생각이에요. 밤이 계곡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체를 묻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양초를 구하고 관을 만들어서 둥도르프를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그의 팔다리를 곧게 펴고 총알 구멍이 난 가슴 주위로 팔을 올렸다. 모든 것을 마친 후 관을 거실 중앙에 긴 의자 위에 올렸다. 그들은 식당에 불을 밝히고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죽은 남자의 좁지만 영원한 안식처 위로 붉은 불빛이 일렁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여자가 차가운 고기와 황금색의 치즈, 빵 한 덩어리를 식탁 위에 차렸다. 그들은 그녀를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더니 자갈이 깔린 바깥 정원 쪽에서 그녀의 발걸음 소리와 말 울음 소리가 들렸다. 랜돌프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 지금 어디를 가는 거죠? 그가 물었다. 바다로 가서 배를 탈 거예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녀가 몸짓으로 지방거실 쪽을 가리켰다. 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 나는 자유예요. 그 순간 갑자기 그녀의 얼굴 위로 환한 기운이 감돌았다. 랜돌프가 그녀를 향해서 한 발짝 움직였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도 거칠었다.
누가 둥도르프를 죽였죠? 그가 외쳤다. 내가 그를 죽였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그건 정당한 행위였어요. 정당했다고요? 치안 판사가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상한 몸짓을 했다. 나는 기억해요. 늙고 늙은 남자가 햇빛이 비치는 벽에 기대서 앉아 있었고 작은 소녀가 그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늙은 남자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 동안 작은 소녀는 풀밭에서 노란 꽃을 꺾어 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꽂고 놀고 있었어요. 마침내 낯선 남자가 늙은 남자에게 황금 목걸이를 줬고 소녀를 데리고 멀리 갔어요. 그녀가 두 손을 흔들었다. 그러니 그를 죽인 것은 정당한 행동이었다고요. 그녀가 기이하면서 애처로운 미소를 지으면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지금쯤이면 늙은 남자는 죽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거기에 있는 햇빛이 비치는 벽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풀밭에 있는 노란 꽃들도요. 지금 당장이요. 그러니 내가 가도 되겠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재주이다. 그러니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지 그것을 위한 자극제만을 제공할 뿐이다. 랜돌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낮 시간 동안 그는 평화로운 치안판사이다. 낮 시간에 그의 사무실에는 영국식 규율에 따라서 땅을 가진 지주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그의 의무는 강력했다. 만약 그가 법률의 문구를 가지고 자유로운 해석을 한다면 사악하고 나약한 자들이 그 법률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할 수 있겠는가? 이제 여기 그의 눈앞에는 살인을 자백한 여자가 하나 서 있었다. 그가 그녀를 놔둘 수 있을까? 에브너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팔은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기대어져 있었고 그의 손바닥이 턱을 받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 랜돌프는 허영심이 강하고 거칠에 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관리였다. 잠시 후 그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치 동화 속 지하 감옥에서 뛰쳐나온 전설의 죄수같이 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붉은 불빛이 일렁거리다가 불꽃을 내며 타오르며 거실의 긴 의자 위를 비췄다. 그 순간 거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힘을 가진 천국의 기운이 그의 안으로 들어와서 그를 압도했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가요. 버지니아의 배심원 중 그 누구도 저런 짐승 같은 놈을 쏴 죽인 여자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의 손가락이 죽은 남자를 향하고 있었다. 여자가 이상한 모습으로 무릎을 굽혀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불분명한 발음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쏴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를 쏘지 않았다고요? 랜돌프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 남자의 가슴은 벌집이 되어 있었다고요. 맞아요, 선생님. 그녀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대답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였어요. 하지만 쏘지는 않았어요. 랜돌프가 여자를 향해서 단숨에 두 걸음 다가섰다. 그를 쏘지는 않았다고요? 그가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둥도르프를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집안 모든 허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몸을 돌려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무명천 수건에 쌓인 뭔가를 가져왔다. 그녀가 황금색 치즈와 빵 덩어리 사이에 그것을 내려놨다. 랜돌프가 식탁 옆으로 다가갔다. 여자의 손가락에 능숙하게 수건을 풀었고 그 안에서 치명적인 물건이 나왔다. 이제 그 물건은 완벽한 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왁스로 만든 조악한 모형이었는데 사람 모양이었고 바늘이 가슴을 관통해 있었다. 랜돌프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마법이라고요? 아, 세상에나. 그래요,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했다. 그를 죽이려고 아주 여러 번 노력했어요. 정말로 여러 번이요.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을 정말 여러 번 사용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실패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내가 그를 왁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바늘을 꽂았죠. 그런 다음 그가 아주 빨리 죽었어요. 그녀가 무고하다는 것은 이제 랜돌프에게도 맑은 날의 햇빛처럼 또렷한 사실이었다. 그녀의 무해한 마법은 용을 죽이려는 어린아이의 애처로운 노력 같은 것이었다. 그가 잠시 망설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그는 신사로서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만약 어린아이가 자신의 지푸라기가 괴물을 죽였다고 믿는다면 그로서도 그렇게 놔두는 것이 나았다. 이제는 저는 가도 되죠, 선생님? 랜돌프가 일종의 놀라움을 담은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지금 겁나지는 않나요? 그가 말했다. 지금은 밤이고 산맥이 너무 험하죠. 게다가 먼 길을 가야 하고요. 당신은... 아? 아니에요, 선생님. 그녀가 해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으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그녀의 말은 죽은 자에게 대한 끔찍한 평가였다. 아직도 절반은 어린아이인 이국의 여자에게 세상의 모든 악이 그와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으니까. 이제 그가 죽었으니 천국의 햇살이 모든 구석과 모퉁이를 채울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두 사람으로서는 그녀의 믿음을 흔들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녀가 떠나도록 놔뒀다. 잠시 후면 여명이 틀 것이고 산맥을 거쳐서 체사피크만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험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랜돌프는 그녀가 말 안정을 얹고 위에 오르는 것을 도운 다음 벽난로 옆으로 다시 왔다. 그리고 털썩 자리에 앉았다. 그가 잠시 동안 강철 부직갱이를 집어서 난로 속 석탄 더미를 툭툭 건드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중 가장 이상한 일이군요. 그가 말했다. 한쪽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길을 가지고 둠도르프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미친 순회 목사가 하나 있어요. 마치 티스베 출신 예언자 엘리야가 한 것처럼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중세의 마법을 사용해서 둠도르프를 죽였다고 믿고 있는 순진한 여자가 하나 있고요. 그 두 명 모두 둠도르프의 죽음에 있어서는 나만큼이나 무고해요. 하지만, 오 주여, 그 짐승은 저기 저렇게 죽어 있죠. 그가 부직갱이로 벽난로 주위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부직갱이를 위로 들어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면서 손을 놨다. 부직갱이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흘러내렸다. 누군가 둠도르프를 쏜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누구죠? 그리고 그 살인자는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을까요? 모든 창문과 문이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살인자가 둠도르프를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요?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중이었다. 하지만 벽난로 한쪽에 앉아있던 에브너가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라고요? 랜돌프가 그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에브너, 바로 당신 자신이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진 절벽은 파리 한 마리도 기어 올라오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그 창문이 열렸었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에브너가 말했다. 그 창문은 열린 적이 없어요. 랜돌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브너. 그가 소리쳤다. 지금 당신 말은 둠도르프를 죽인 자가 절벽을 타고 기어 올라와서 닫힌 창문을 통과했다는 말인가요? 창틀 주위에 있는 먼지나 거미줄은 건드리지도 않고 에브너가 잔잔한 눈빛으로 치안판사를 올려다보았다. 둠도르프의 살인자는 더한 것도 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 살인자는 미끄러운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닫힌 창문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둠도르프를 쏴 죽인 다음 닫힌 창문을 통과해서 사라졌죠. 흔적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창틀 주위에 먼지 한 톨, 거미줄 한 가닥 건드리지 않았고요.
랜돌프가 큰 소리를 상스러운 소리를 내뱉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가 소리 질렀다. 바로 지금의 버지니아에서 흑마법이나 신의 저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흑마법은 아니에요. 에브너가 대답했다. 하지만 신의 저주에 대해서라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랜돌프가 오른손 주먹을 꽉 쥐더니 왼손 손바닥을 강하게 때렸다. 주님, 세상에나. 그가 외쳤다. 바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살인자를 바로 보고 싶군요. 지옥에서 나온 도깨비일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 확인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에브너가 평온함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대답했다. 내일이 오면 둠도르프를 죽인 살인자가 누구인지 당신에게도 보여드리죠. 아마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날이 밝자 두 사람이 무덤을 파고 죽은 남자를 묻었다. 산이 마주 보이는 곳이었고 그가 심은 복숭아 나무들 사이였다. 모든 일이 끝난 시간은 정오였다. 에브너가 삽을 바닥에 내려놓고 태양을 올려다보았다. 랜돌프. 그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살인자를 잡을 덫을 놓도록 하죠. 살인자가 여기로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가 아주 이상한 덫을 설치했다. 그들은 둠도르프가 죽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니 에브너가 화승총의 총알을 장전하고 벽에 걸린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가 피에 물든 외투를 집어서 그들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고 갈기갈기 찢겨진 외투였다. 그 안에 베개를 넣었다. 그리고 둠도르프가 낮잠을 자다가 총알에 맞은 긴 의자 위에 올렸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동안 랜돌프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에브너가 말했다. 이봐요, 랜돌프. 우리는 살인자를 속여서 잡을 거예요. 살인자가 행동을 하는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옆으로 가서 어리둥절해하는 치안판사의 팔을 잡았다. 조심해요. 그가 말했다. 살인자가 벽을 타고 오는 중이에요. 하지만 랜돌프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오직 햇살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중이었다. 에브너가 그의 팔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여기요. 바로 여기요. 여기 좀 봐요. 그가 벽을 가리켰다. 랜돌프의 시선이 쭉 뻗은 손가락을 따라서 움직였다. 거기에서는 햇살이 응축돼서 만들어진 작은 밝은 원이 천천히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그 끝에는 화승총의 점화 장치가 놓여 있었다. 에브너의 손이 강철처럼 랜돌프의 팔을 조였고 그의 목소리가 쇠처럼 차가워졌다. 칼로 남을 죽인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할지어다. 둠도르프의 혐오스러운 액체가 가득 찬 물병이 햇살을 한 군데로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점화 장치가 응축된 햇살에 반응하는 거죠. 바로 브론슨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작은 밝은 원이 점화 장치의 뚜껑까지 접근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길인 거죠. 화승총이 천둥처럼 울리는 사이 그 위로 에브너의 차가운 말이 떠돌았다. 랜돌프는 죽은 남자의 외투가 긴 의자에서 튀어오르며 그 위로 벌집이 생기는 것을 봤다. 선반의 원래 자리에 있던 총은 정확히 방 맞은편 긴 의자를 겨냥하고 있었다. 물병이 오목렌즈와 같은 작용을 해서 햇살을 모으면 그것이 총의 점화 장치 뚜껑을 가열해서 총알이 발사된 것이었다. 랜돌프가 팔을 내밀면서 경탄하는 몸짓을 했다. 우리 세상은, 그가 말했다. 정말로 신비로운 우연의 연속으로 가득 차 있군요. 우리 세상은, 에브너가 말했다. 정말로 신비로운 신의 정의로 가득 차 있죠. 신께서 벌하시리라. 멜빌 데이비슨 포스트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